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소녀는 차가워진 노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완성된 그림 한 점과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돌봄은 용서의 다른 이름이다. 죽음으로 완성된 가족의 초상, 소녀와 할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초상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 모퉁이를 휘감아 돌 때 작은 찻집의 유리창엔 서리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수지는 낡은 행주로 찻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딸을 낳고 38이 된 지금까지 그녀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떠나지만 남겨진 자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5평 남짓한 이 찻집은 수진에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준석이 어느 가을날 미안해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뒤 그녀는 이곳에서 딸 다은을 키웠습니다. 실종된 음악가라는 말은 너무 거창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타 하나 메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떠돌던 사람이었고 결국 어느 겨울밤 눈처럼 녹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수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작은 찻집을 지켜온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국화차, 생강차, 유자차. 계절마다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차는 달랐지만 그녀가 차에 담고 싶었던 마음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수지는 찻주전자를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왔구나. 그녀가 한숨을 내쉬는 순간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바람과 함께 들어선 건 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는 낡은 베이지색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는 군데군데 헤어져 있었고 손에 든 낡은 가방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영업 끝난 줄 모르고 들어오신 건 아닐까 생각하며 수진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국화차 한 잔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찻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국화꽃잎이 뜨거운 물을 만나 천천히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인 걸까? 이 추운 밤에 찻집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차가 우러나는 동안 노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엔 눈 내리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국화차를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에서 은은한 국화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운터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노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옆에 두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노트에 선을 긋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지는 노인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찻집엔 그런 규칙이 없었으니까요. 누구든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곳,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렇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값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그는 처음으로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과 평온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좋은 차였소? 그게 노인이 남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다시 깊이 눌러쓰고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일도 올까? 그리고 왜인지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찻집 문을 잠그고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딸 다은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살 다은은 엄마를 닮아 말이 적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로 엄마, 오늘 손님 많았어요? 다은이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 특별한 손님이요? 응, 국화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시는 할아버지. 수지는 왜 그 노인을 특별하다고 느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뒷모습에서, 그의 떨리는 손에서, 그의 슬픈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혼자의 기척을 느낀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골목 끝 가로등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겨울 골목. 하지만 내일이면 누군가 다시 이 골목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누군가는 작은 찻집의 불빛을 보고 문을 열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차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노인은 다시 왔습니다. 사흘 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낡은 베이지색 모자를 쓰고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지난번과 똑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국화차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국화꽃잎이 천천히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걸까? 무엇을 그리워하는 걸까? 차를 건네주며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세요? 노인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너머 언덕 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소. 거기서 살고 있소. 언덕 위라면 여기서 한참 걸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작은 찻집까지 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수진이 더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이미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지난번처럼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노트에 선을 긋고 다시 창밖을 보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수지는 노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카운터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노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은 노트를 덮고 찻값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거스름 돈을 건네려 하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좋은 차값이요. 그리고 노인은 다시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들고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오시면 돌려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노트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바람에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세밀한 스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다은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다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그 모습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는 모습까지, 다은의 조금 슬퍼 보이는 표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다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골목길을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찻집 2층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다은의 모습이었습니다. 노트는 온통 다은의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저 노인은 왜 우리 딸을 그린 걸까?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지는 그림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림 속 다은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이지만 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베개맡에 두고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볼수록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그림엔 악의가 없다고, 오히려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다고, 마치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지는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노트를 돌려줘야 하는데, 그리고 물어봐야 하는데 왜 우리 딸을 그린 건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이 말한 언덕 위 집을 찾아가기로. 다은이 학교에 간 오후 수지는 찻집 문을 잠시 닫고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정말로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엔 낙엽이 수북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바닥에, 테이블 위에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모든 그림이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벽 한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액자 속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어린 소년,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림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림이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노인이 왜 다은을 그렸는지. 그림 속 소년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다은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노인은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며 다은에게서 그 옛날의 누군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애쓰는 마음을. 그건 수진도 매일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듯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얼른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무단으로 들어와서 노트를 두고 가셔서 돌려드리려고.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소. 수지는 노트를 노인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을 그리신 이유가 뭔가요? 노인은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었소. 아직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다는 걸. 당신 딸을 보면 그 옛날 내 아들이 생각나오. 그 아이도 그렇게 조용히 혼자 걷곤 했소. 수지는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슬픔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호요. 한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소. 아주 오래전 일이요. 윤호. 수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화가였습니다. 화랑에서 전시도 하고 사람들도 제 그림을 좋아했죠. 그리고 아내와 6살 난 아들이 있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겨울이었소. 아내와 아들이 시내에 나갔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소. 내 가족도, 내 그림도, 내 삶도.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윤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붓을 들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보였소. 사람들은 내게 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고, 아니, 왜 그려야 하는지 몰랐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단절하고 이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소. 30년 동안 혼자 살았소. 그림도 그리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저 매일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소. 윤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은의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골목길을 지나다가 당신의 딸을 봤소.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소.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소. 수지는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였고 비를 맞으며 혼자 서 있었는데 내 아들도 그랬었는데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소. 그 아이를 보니 내 아들이 생각났소.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제 남편은 3년 전에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원망했어요. 왜 우릴 버리고 갔냐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원망했어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가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윤호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아빠가 떠난 뒤로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밝은 아이였는데 이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하지만 제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신 딸에게 그림을 가르쳐도 되겠소? 수지는 놀라서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소. 하지만 그 아이를 보니 가르치고 싶어졌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림은 위로가 될 수 있소. 나는 그걸 당신 딸에게 알려주고 싶소.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가 원한다면요. 제가 먼저 다은이에게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수지는 다은에게 윤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찻집에 오시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화가셨고 다은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만 말했습니다. 다은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저 그림 못 그려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한번 배워보는 거야.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셔.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윤호는 찻집에 와서 다은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그리고 찻잔을 그리고 창밖 풍경을 그렸습니다. 윤호는 인내심 있게 다은을 가르쳤습니다. 다은이 잘못 그려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을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다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호도 변했습니다. 찻집에 올 때면 예전보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은을 가르치며 웃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윤호와 다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있구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뒤 윤호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딸 덕분에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소.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은이가 웃게 됐어요. 윤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향기로운 국화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나는 가족을 잃고 30년을 혼자 살았소.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찻집에서 당신과 당신 딸과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소. 마치 다시 가족이 생긴 것 같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세 사람은 찻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은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6시면 집에 오는데 7시가 넘어도 8시가 넘어도 다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했지만 다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지는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은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 9시 수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먼저 윤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윤호는 곧바로 찻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윤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은의 교복에 묻어있던 먼지, 팔에 난 작은 멍. 다은은 괜찮다고 했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건 아닐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찾겠소. 윤호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나섰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학교, 공원, 도서관, 다은이 자주 가던 곳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다은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 같은 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다요. 다은이는 바다를 좋아해요. 아빠랑 자주 갔던 곳이에요. 바다는 여기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한겨울밤에 그곳까지 혼자 갔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수지는 불현듯 확신했습니다. 다은은 바다에 있을 거라고. 윤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가봅시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아무 일 없길. 수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겨울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해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수진과 윤호는 손전등을 들고 해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수진이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더 크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호도 해변을 따라 걸으며 다은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호가 멀리 방파제 끝을 보았습니다. 거기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두 사람은 방파제로 달려갔습니다. 눈 쌓인 방파제는 미끄러웠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보였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웅크리고 앉아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은 눈물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다은아, 다은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괜찮아. 수진은 다은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다은도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잖아요. 저만 없으면 엄마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수진은 다은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의 전부야. 내가 없으면 엄마는 살 수 없어.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괴롭혀요.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요. 가난하다고 비웃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은을 더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몰랐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엄마한테 다 얘기해. 혼자 참지 마. 윤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다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들어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야. 자네는 착하고 재능 있는 아이요. 다은아, 내 그림을 보면 나는 희망을 느낀다. 내가 꼭 행복해지는 게 그게 내 바람이야.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은은 윤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윤호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다은의 초상화였습니다. 다은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내 진짜 모습이야. 너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아이야. 이 그림을 내게 주고 싶어.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게. 그리고 기억하게. 다은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은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꽉 안았습니다. 윤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다은을 토닥였습니다. 수진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눈보라치는 겨울 바다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함께. 세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찻집에 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세 사람은 찻잔을 손에 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상처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다은은 윤호가 그려준 초상화를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윤호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수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수진이 말했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요. 걱정 말게. 하지만 다은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수업을 할 때도 윤호는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은은 윤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병원 가세요. 저 때문에라도요. 윤호는 다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윤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병원에 가보지. 다음 날 수지는 윤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호의 나이를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윤호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입원하세요. 다은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윤호는 마지못해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끊임없이 울리는 신호음, 모든 게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보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밤, 윤호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바쁜 틈을 타서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언덕 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안도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윤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를 꺼내고 물감을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윤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침이 나올 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그렸습니다. 손이 떨릴 때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찻집이었습니다. 그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 다은, 그리고 윤호 자신.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찻집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초상이었습니다. 윤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진, 다은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소. 3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아내와 아들을 잃고 그림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소. 나는 그 뒤로 죽은 사람처럼 살았소. 아니, 실제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소. 그런데 당신들을 만났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소. 수진, 당신의 미소에서 나는 아내를 떠올렸소. 다은, 너의 눈빛에서 나는 내 아들을 보았소. 하지만 당신들은 그들이 아니었소. 그리고 나는 깨달았소.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을. 다은아, 너는 나에게 다시 그림을 그릴 용기를 줬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붓을 들 수 있었어. 그건 내 덕분이야. 내가 보여준 순수함, 내가 견뎌낸 아픔, 내가 간직한 희망. 그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 수진, 당신은 나에게 돌봄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소.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돌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당신의 찻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소. 그곳은 피난처였소. 외로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나도 그 은혜를 입었고 나는 당신들에게 미안하오. 병원을 나온 것. 하지만 나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았소. 나는 이곳, 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소. 이 그림을 당신들에게 남기오. 이 그림 속에 우리의 행복이 담겨 있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담겨 있소. 이 그림을 보며 나를 기억해 주오. 슬퍼하지는 말아 주오. 나는 행복했소. 당신들 덕분에. 다은아, 계속 그림을 그려라. 내 그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끼는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수진, 당신의 찻집을 계속 지켜주오. 당신의 따뜻한 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오. 나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등대 같은 존재여.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오.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돌봄일 거요. 우리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돌보며 진짜 가족이 되었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요. 사랑하오. 수진, 다은, 당신들을 만나 정말 행복했소. 윤호. 편지를 다 쓴 윤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앉아 그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손짓하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이틀 뒤 수지는 윤호의 부재를 알아차렸습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윤호가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허락 없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급히 언덕 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은도 함께였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은은 윤호에게 달려가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윤호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다가가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때 수진은 책상 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편지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진과 다은, 그리고 몇몇 이웃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윤호는 아내와 아들 곁에 묻혔습니다. 30년 만에 가족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수지는 윤호의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윤호가 좋아하던 국화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수진과 다은은 윤호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책,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림들. 윤호의 삶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윤호가 남긴 마지막 그림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따뜻한 불빛의 찻집.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은아, 우리 이 그림을 찻집에 걸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들고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찻집은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찻집 중앙벽에 윤호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림은 찻집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윤호가 여전히 그곳에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영원히. 며칠 뒤 수지는 찻집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윤호를 기억하는 이름. 수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등불. 윤호가 편지에 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찻집은 피난처요. 외로운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등대 같은 존재요. 그렇습니다. 이 찻집은 등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등불. 윤호도 이 등불을 따라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과 다은이 그 등불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등불이라는 글씨가 봄 햇살 아래 빛났습니다. 수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호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찻집을 다시 연 첫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얼굴들도 있었고 오랜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새로 꾸미셨네요. 그림이 참 아름답네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분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이제는 안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기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다은은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동아리 선생님은 다은의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그림 내가 그린 거니? 정말 훌륭한데. 다은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다은은 윤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유명한 화가였지만 가족을 잃고 30년을 혼자 살았던 할아버지, 우연히 만나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신 할아버지. 선생님은 다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을 잘 키워나가렴.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엔 찻집에 와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손님들을 그렸습니다. 골목 풍경을 그렸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다은은 윤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자네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느 날 학교에서 괴롭히던 아이들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안해 보였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내 그림 봤어. 정말 멋있더라. 우리랑 친하게 지낼 수 없을까?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윤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자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요. 다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수지는 딸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윤호가 남긴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자신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떠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못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호를 통해 배웠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겨진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슬픔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수지는 찻집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다른 그림들도 벽에 걸었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찻집은 작은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그림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어느 저녁 한 젊은 여자가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국화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여자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자는 벽에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 속 사람들은 가족인가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여자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그림을 보니까 위로가 되네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여자는 감사하다며 찻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찻집은 등대였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 그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은이 스케치북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다은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찻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찻집,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은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림 속에 살아계세요. 엄마도, 저도, 그리고 이 찻집을 찾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등불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등불을 지켜가는 거예요.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봄밤의 부드러운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찻집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등불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듯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이, 여기 따뜻한 차가 있다고, 여기 쉬어갈 곳이 있다고 말없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골목길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등불의 유리창에 닿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야? 다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제 그림을 전시하고 싶대요. 마을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대요. 수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다은아,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전시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은은 지난 1년 동안 그린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찻집의 풍경, 골목길의 사람들, 엄마의 초상, 그리고 윤호의 뒷모습, 20점이 넘는 그림이었습니다. 각각의 그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윤호의 마지막 작품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 찻집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그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다은이 정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초상. 수지는 그 제목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완벽한 제목이었습니다. 윤호도 수진도 다은도 모두 누군가에게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돌보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전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시장 한켠에 걸 문구를 써야 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이 전시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문구.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전시회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을 잃고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없이 자라며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국화차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은 용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것. 세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용서를 배웠습니다. 상처는 사랑을 가르치는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돌봄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전시회의 그림들은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연결로, 상처에서 치유로 나아간 여정. 우리는 이 그림들을 통해 묻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남겨진 사람입니까? 당신도 혼자라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등불이 있습니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호에게, 다은에게,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밝았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갤러리는 아담했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다은의 그림들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윤호의 마지막 작품이 자리했습니다. 조명이 그림을 비추자 세 사람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오전 10시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 찻집 손님들, 다은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심지어 다은을 괴롭히던 아이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다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윤호의 마지막 작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림을 보다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그림 속 화가분이 윤호 선생님이신가요? 수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윤호 선생님 그림을 하나 샀었어요. 정말 훌륭한 화가셨죠. 그런데 갑자기 은둔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을 잃으셨다고. 그 뒤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작품을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수지는 할머니에게 윤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찻집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다은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그들이 가족이 되었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행복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도 왔습니다. 그는 수진과 다은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은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림뿐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기자는 수진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수진은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위로받는 사람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우리는 돌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윤호 할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해질 무렵 전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진과 다은은 윤호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석양빛이 그림을 비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지는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등불의 간판도 불을 밝혔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등불이야, 다은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불을 켜주셨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불을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등불은 이어지는 거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약속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계속 타오릅니다.